안녕하세요. 펄아카데미입니다. 펄아카데미는 표면 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 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 헐셀의 응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표면 처리의 기초에서 헐셀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그 실험실에서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약간 실험실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관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이제 실험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도금력의 최적 전류 밀도 범위, 그 다음에 한계 전류 밀도를 판단하는 탄도금의 범위, 여기서 탄도금이란 것은 버닝이죠. 그 다음 피복력, 그 다음 도금력 조성의 밸런스 판단, 광택제 첨가제의 가부족, 그 다음에 불순물의 혼입이나 영향, 레벨링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도금액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 4번 도금력 조성의 밸런스가 깨졌는지 괜찮은지 판단하는 것, 그 다음 광택제가 부족한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그 다음 8번의 도금액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몇 가지 최적 전류 밀도라든지 한계 전류 밀도, 한계 전류 밀도는 아마 처음 나온, 제가 펄아카데미에서 처음 설명하는 단어일 거예요. 리미팅 커런트 덴시티라고 해가지고 분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피복력, 카바링, 그 다음 레벨링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헐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이제 일상적인 관리는 아니고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금 용액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 하는 일들입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로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닌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가지고 전류 분포라는 거, 1차는 기하학적 요인, 그래서 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 그 다음에 2차는 도금액 고유의 특성, 그래서 균열 전착성에서 저번 동영상에서 전기도금 1차 전류 분포, 그리고 도금의 균일 전착성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1차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헐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작은 셀에서 그림을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양극하고 연결되어 있고 음극이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요 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에서 정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류 분포입니다. 왜? 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헐셀조의 1차 전류 분포를 모델링 했을 때 아마 이 식을 보셨을 수가 있는데, 커런트 덴시티, 각 부분에서의 전류 밀도는 걸어주는 전류 곱하기 5.10-5.24 로그 L, L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의 거리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해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다른 효과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1차 전류 분포, 기하학적으로 거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다음 전류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은 1A부터 10A로 변화시키면서 각 거리가는 1cm라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 1cm니까 아무래도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가까우니까. 그 다음 먼 쪽으로 갔을 때는 9cm까지 실험을 했어요. 보시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로그 함수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5A라고 그러면은 1cm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걸어준 전류가 5A임에도 불구하고 전류 밀도로 봤을 때는 한 6배 정도, 한 30A 가까운 값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암만 10A일 경우에는 거의 50A가 넘어서 60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9cm,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걸어주는 전류하고 상관없이 거의 전류가 안 흐른다 정도로 전류밀도가 매우 낮습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거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에 따라서 삐죽한 부분이라든지 평평한 부분으로 이제 전류가 도금할 때 보면 전류 분포가 바뀌겠죠. 그걸 헐셀로 실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그 커렌트 덴시티의 그 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헐셀자 나왔을 때 보면은 왼쪽 그림은 유산동 도금에서 2A를 걸었을 경우에 위치에 따른 전류 분포입니다. 가지고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스케일이에요. 이제 자인데 암페아가 2A였을 경우에는 각 거리 간에 밑에 보면 A, B, C, D, E, F, G, H, N까지 되어 있는데 A점에서는 한 5배 정도 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10A가 걸리고 그 다음에 C점에서는 한 6A, 그 다음에 E점에서는 3A, 그 다음 M이 가면 0.1A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거의 0.1하고 10이니까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헐셀로 봤을 때는 거리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Y축이 전류를 걸었을 때는 거의 5.1에서 0.1 밑으로 갔을 경우에 가장 먼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10A를 걸었을 때는 1cm에서 51A 앞에 있는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기 때문에 헐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전류가 걸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면 이제 뭐 이게 헐셀자죠. 암페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인치를 쓰니까 인치 스케일이 있고 그 다음 센치가 돼 있고 그래서 1A를 걸었을 때 얼마가 걸리는지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데 실험실에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얼만큼 자주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1차 전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은 에너드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캐소드를 했을 때 이게 그 등고선이 촘촘히 된 부분은 전기가 흘러서 가는 것들이 많죠. 일정 면적의 그 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전류 밀도가 높게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장 먼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류가 거의 안 가는 것. 그러다 컴퓨터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자 저번에 한번 1차 전류 분포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양극을 작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그래도 역시 큰 차이 없이 전류하겠죠.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먼 부분에는 전류가 많이 안 흐르고 두 번째는 또 차폐판을 걸었을 경우에 차폐판을 걸면 우리가 보면은 전류 밀도를 갖다가 어떻게 균일하게 도금 두께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가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좀 더 균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우리가 보면 헐셀할 때 음극판 옆에다가 1cm 정도의 샘플을 달아가지고 보조 음극으로 작용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류가 몰아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다 균일한 전류 분포를 갖다 얻을 수 있다.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고요. 1983년에 일본의 고니시라는 분이 한 연구입니다. 아주 그 그림으로 잘 보여줬어요. 이해하시는데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오늘 얘기하는 것도 2차 전류 분포입니다. 실제 도금을 하면은 음극 표면에 분극 현상이 생깁니다. 분극은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10A를 걸었을 때는 1cm 떨어진 부분에서 50A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새로운 전류 분포가 생기는 게 2차 전류 분포입니다. 그리고 음극에서의 분극 요게 전도도에서 결정되며 이는 도금력 첨가제의 종류 양의 결정을 받는다. 아주 전류율이 100% 또는 전류 밀도가 변하더라도 그 전류율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2차 전류 분포는 1차와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전류 효율이 전류 밀도에 의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90 몇 프로, 니켈은 뭐 98% 그렇게 얘기하고, 동이 니켈이죠. 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변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몇 프로라는 거는 일정한 전류요. 1A 했을 때는 50 몇 %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2A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3A가 어떻게 될 텐지, 그건 아마 지금 저번에 있던 균일 전착성을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류율 변화는 전기화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아마 측정해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실제로 도금에서 도금 두께 분포를 알 수 있는 헐셀 실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써놓은 것처럼 전류 분포편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차 전류 분포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아연이에요. 아연인 경우에 근데 12g/L 징크를 갖다가 그 다음 6g/L 징크를 넣습니다. 보시면 보라색 같은 경우엔 아연의 농도가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6g/L, 노란색 같은 경우는 반 정도로 농도가 낮습니다. 알칼리 아연 도금의 경우인데, 이 경우를 보시면은 같은 전류를 걸어줬을 때 12g을 넣었을 경우에는 14마이크로 정도가 붙고요. 6g을 넣었을 때는 6마이크로 정도가 붙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동일 전류에서 아연 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온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 전류를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액 중에 이제 금속 이온을 농도를 올리는 것하고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같은 전류를 갖다가 걸어주고 있지만은 이 농도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2차 전류 분포예요. 그중에 한계 전류 밀도에 대해서는 그 한계 전류 밀도로 해가지고는, 그런데 아마 기술사 시험이라든지 보면 고속도금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얘기, 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고속도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한계 전류 밀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헐셀을 이용해서 균일 전착성을 평가한다. 보통 이제 하링셀로 하는데, 하링셀이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고요.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써본 적은 없고, 그래서 스로잉 파워는 P-M, P 플러스 M 마이너스 2분의 P-M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P는 1차 전류비, M은 두께비. 그러니까 1차 전류비라는 건 결국은 아까 보시면은 헐셀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치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M은 두께니까 실제로 석출된 양입니다.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만약에 그 1cm하고 저쪽 끝에 하면 22대 1의 도금 전류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는 16 마이크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77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 전류죠. 그래서 거리니까 전류비가 1차 전류비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P가 5인 경우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6.75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1.7층 그렇게 아주 자기가 그 원하는 점을 갖다 하시는데, 아마 헐셀 가지고 실험하실 때 보면은 보통 2.5cm, 7.5cm 부분에 아마 점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측정 위치에 따라서 균일 전착성이 크게 변함으로써 일정한 측정 위치를 정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거, 그래서 보시면은 고전부의 거리를 0.64하고 그 다음에 9.2cm를 잡았을 때는 그 한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2, 그 다음에 8.75일 때는 한 12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한 2.6, 7.75일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서 실험을 하시고, 이 결과를 보면은 어떤 그 허링셀하고는 값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실제로 약품의 이제 평가를 한 예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알칼리 아연 도금에서 첨가제의 부족 또는 과잉을 헐셀로 판단하나
아연 농도하고 NaOH 농도를 표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NaOH하고 아연 농도도 변하고 그 다음에 첨가제의 농도도 변하기 때문에 이 적정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연하고 NaOH 농도의 변화에 따른 헐셀과 그 다음 변화를 관찰해서 그 조정법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첨가제를 갖다 쓰고 아주 각 첨가제의 효과 비교, 그 다음에 도금 속도, 석출비, 외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24도씨에 암페어는 1A, 2A, 5A, 도금 시간은 15분, 그 다음에 양극을 갖다 니켈로 했냐 아연으로 했냐, 근데 교반은 안 하고, 이제 보시면 테스트 1부터 5까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2.6, 7.75라는데 양쪽 끝단에서 2.5cm씩을 띄어서 1차 전류비를 P를 5로 해서 그 다음 두께를 측정해 가지고 균일 적착성을 평가한 실험입니다. 보시면 이제 측정한 거는 이제 X축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전류를 변화시킬 때 이제 석출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작다고 그러면은 거의 별 차이가 없게 나가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C의 첫 번째 니켈 아노드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변하죠. 이 경우에는 도금 두께 편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균일 전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C에서도 보면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균일 전착성이 거의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도금 두께 편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균일 전착성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실험을 하고 아주 대단히 열심히 한 실험입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그 그림을 갖다가 모든 헐셀을 다 떠가지고 보면은 뭐 탄도금, 피트, 여기서도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DIN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호가 아니고 임의로 자기가 정한 기호들이 있어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very bright 해가지고 아주 광택이 났을 경우에는 뭐 별 같은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A, B, C라는 그런 첨가제 중에 그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한 실험입니다. 아마 용액을 바꾸고 그럴 때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약품회사에서 와서 자기네 약품이 좋다고 이런 실험들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재료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은 약품 관리라든지 선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은 아마 안 할 텐데요. 아마 약품을 개발하고 그러면은 그 헐셀로 실험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15분씩 하고 그러면은 하나씩 하면은 뭐 15분 곱하기 3이니까 45분인데 중간에 또 용액 바꾸고 또 온도 올리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걸리니까 조금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헐셀조를 갖다 연결시켜 가지고 동시에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번 조에는 첨가제를 안 넣고 2번 조에는 첨가제를 0.5ml per 리터, 그 다음에 3번 조에는 1ml per 리터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한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다 이제 1A를 걸어준다면 1A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전압만 그 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번 조에 2A가 걸리고 2번에 2.2, 그 다음에 3번에 2.1이면 6.3V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근데 이렇게 실험하신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도금 현장에서. 그 다음 레벨링입니다. 레벨링은 도금을 통하여 소재의 홈이 메꿔져서 평활하게 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능력을 갖다 평활성, 근데 보통 레벨링 파워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러면 되게 유명한 걸로서 니켈 도금을 했을 때 어떻게 홈을 메꾸고서 경면으로 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소재에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쐐기 같은 홈이 있고 도금을 했는데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D1이나 D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레벨링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행한 면에서 오른 도금 두께 D와 파인 홈에서의 D2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홈을 메꿔 나가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평활성이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재의 조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서 하는 건데, 헐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도금 전에 조도를 측정을 하고 도금 후에 조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실험을 갖다가 해서 얼만큼 그 차이가 나는지 가지고 참 별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가지고 샌드페퍼로 해서 90번, 160번, 280번으로 그 다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도금 후에 그것들이 어떻게 메꿔져 나가는지 조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 변화를 봅니다. 가지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 것이 도금 후고 파란 것이 도금 전입니다. 그러니까 도금 전의 조도와 도금 후의 조도를 측정해서 그 차이로서 평활성, 레벨링을 갖다가 평가하는 거죠. 이것도 1번에 이제 고니 씨라고 아까 그런 실험을 했던, 그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던 분이 한 건데, 헐셀로 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작업 조건에 따른 합금 조성을 갖다 보는데도 상당히 유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성 아연 니켈, 보통 알카리 아연 니켈을 많이 쓰고, 산성 아연 니켈은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일정한 그런 특수한 분야에만 좀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알카리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보급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보시면은 농도가, 아연 농도가 뭐 20g/L, 니켈 농도가 26g/L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 온도가 33도입니다. 30에서 38도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험할 때 보면 A, B, C, D가 있고요. 여기 도금 두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 헐셀 음극판에서 전류 분포가 다른 4점의 도금 두께와 니켈의 비율을 갖다가 XRF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연 니켈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니켈의 비율이라는 거는 아연하고 아연 니켈 했을 때 니켈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통 12에서 한 17%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왼쪽 그림은 이제 첨가제를 집어넣고 ABCD에서 보시면은 파란 선이 24도, 빨간 선이 25도입니다. 보시면은 온도가 정상 온도에 있을 경우에는 글쎄 좀 뭐 그림이 4점밖에 없지만은 가까운 점 A에서는 한 6마이크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D 저전류에서 한 2마이크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고전부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온도를 낮췄을 경우에는 24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30도에서 38도인데 왜 24도에서 실험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오른쪽을 보시면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보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된 게 35도, 적정 작업 조건에서 했을 경우에는 12에서 한 15% 정도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아연 니켈에서의 니켈 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를 갖다 낮췄을 경우에는 지금 A에서 6%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전부에서는 좀 더 니켈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온에서는 고전부에서 니켈 농도가 6에서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저니켈 아연 니켈과 유사한 값을 보인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실험을 그렇게 하냐, 온도를 갖다가 작정 온도에서 하면 되지 일부러 뭐 분량을 내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에 쓸게요. 자, 보시면은 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브라이트너를 갖다가 0.5ml를 넣었을 때 보면은 두께는 어차피 1차니까 그렇게 되겠죠. 고전부에서는 도금 두께가 많이 올라가고 저전부에서는 그러는데, 오른쪽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켈의 농도가 저전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전부에서는 노란색 해서 보면은 pH가 6일 경우에는 한 6, 7 노란색이니까 6, 8
C 부분까지 한 8 정도가 됐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고전 일반적인 아연 니켈의 그 니켈 합금 농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가지고 그 실제로 되게 재밌는 용액이었는데, 아연 니켈을 도금을 하다가 보통 보면 10에서 한 17% 정도 되는데, 저니켈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저니켈을 갖다가 온도를 낮추면 저니켈 도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그때 실험을 했습니다.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할 때 한번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보통 33도였는데, 가지고 갑자기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는 그때 그 얼음집에서 얼음을 사다가 얼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서 실험했을 때는 또 쉽게 그 저니켈의 아연니켈 합금 도금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또 원래대로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실험들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응용 예로서 경질 크롬의 그럼 크랙스 측정.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경질 크롬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긴 촉매의 농도에 따라서 그 표면 크랙의 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100%, 120%, 140%라는 거는 촉매의 농도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45A 그 데시메터당, 그 다음에 60A로 했을 때 크랙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한 120% 있을 경우에는 그 전류 밀도가 낮은 경우가 훨씬 더 촘촘하게 되고요.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전류 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크랙 수가 줄어듭니다. 가지고 이쪽 잘 모르시겠지만 크랙 수가 많을수록 내익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1cm당 800개 이상이 나오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할 수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잘 하진 않아요. 늘 아마 촉매가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촉매의 그런 다른 그 크랙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진 않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또 녹여야하기 때문에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용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샘플에서 측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헐셀로 했을 때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좀 내익성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이것도 고니 씨라는 사람이 했었고 실제로 저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샘플을 갖다 직접 만들어 가지고 도금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그래서 조건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되면은 용액에, 그렇죠, 그 제품이 크다든지 그러면은 그 용액 조건을 바꾸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화성 처리 같은 경우에는 화성 처리를 갖다가 그 도금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내익성으로 비교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간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게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아연 그 헐셀 도금에 조에서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이제 마스킹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1.8cm, 뭐 4.3cm, 그거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실제 작업 범위로 들어가는 그런 전류 범위의 그 부분을 이제 놓고 염수분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왼쪽에 염수분무 실험 전이고 오른쪽이 48시간 후에 그런 도금되는 것, 그 내익성을 비교한 건데, 아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왼쪽 라인은 그 48시간에 전부 다 적청이 생겼고요. 가운데 라인은 일단 적청이 발견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내익성을 갖고 있다는 것. 아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저게 가장 좋다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험을 해야겠죠. 오늘은 헐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뵈면 전에 아마 표면 처리 뿌리기술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그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교재가 나왔습니다. 초급하고 중급 두 권이고요.
토탈로 한 600페이지 정도에 되는 분량입니다. 아주 풀 컬러로 만들었는데 아주 뭐 일단 비매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사기는 힘들 거고, 아마 지금 현재 뿌리 아카데미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배포가 될 겁니다. 오늘 얘기했던 헐셀 내용도 거기에 있고요. 오늘 설명하지 못한 그 헐셀 테스트의 결과 해석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한 도금용에게 평가 동영상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책인데 글쎄 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